엔진의 점화장치, 2행정 엔진, 3시린더 엔진, 4밸브 엔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출문제의 유형을 보면 과거 65회의 단답형 문제로 나온 점화 프로그의 구조와 열가라는 문제를 한번 알아보고 더불어 이제 2행정 완사이클을 완료하는 엔진, 그 다음에 3시린더 엔진, 다밸브 엔진이라고 해서 요즘은 싱글 밸브 엔진이 아닌 DOHC 엔진이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한번 더듬어 보고, 그 다음에 요번에 기술사 시험에 주로 답안지를 작성하는 용어에 대해서 주로 정상적으로 원어를 주로 많이 쓰는 방향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어를 쓸 때 학술적인 용어로 답안을 기록을 해 주셔야만이 어떤 득점에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학습 내용에 주로는 용어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점화장치는 연소실 안에 확실하게 화염핵을 형성해 주는 그러한 장치로서 점화 불꽃이 어떻게 화염핵이 형성되는가를 우선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염핵이 형성되는 그 작용을 보고 충돌 전리 작용에 의해서 화염핵이 형성되는데요. 충돌 전리 작용이라 하면 무엇인가 하면 점화 코일에 형성된 자력선이 어떤 이슈에서 신호에서 전개되면 그 전극의 부분에 형성되어 있던 이온이 자력선의 자유전자의 이동을 함으로써 공기의 분자, 또 더불어 더 나아가서 원자를 자력선, 자유전자의 이동이 원자의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에 의해서 자유전자가 원자로부터 튀어나오게 됩니다. 원자로부터 자유전자가 튀어나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충돌 전리작용이라고 하고 있죠. 충돌 전리작용, 즉 원자가 회전운동과 병진운동에 의해서 원자 속에서 자유전자가 튀어나올 때 불꽃이 형성되고 어떠한 열이 형성됩니다. 그것을 보고 충돌 전리작용에 의해서 화염핵이 형성된다라고 하죠. 그러면 화염핵이 형성이 돼서 정확하게 어떤 화염핵이 연소가스에 점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연소를 시켜주지 못하고 화염핵이 스스로 소멸될 때 우리가 소염작용이라고 하고 있죠. 연소실에서 스파크 플러그나 어떠한 점화장치가 연소가스에 화염핵을 형성해서 점화를 시켜주지 못하고 어떠한 소염작용에 의해서 불꽃이 소멸된다라고 하면 실화가 발생되고 또한 엔진의 부조 아니면 유저들의 어떤 휠링에 불만을 표시하는 그러한 자동차의 현상이 나타나죠. 그렇게 되면 크게는 연비가 저하되고 배출가스가 크기 때문에 최대한 점화장치에서는 어떤 소염작용이 없는 점화장치를 구성하는 게 우리의 관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요즘 아래 보면 백금이나 이리듐 플러그가 있는데 이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조금 뒤에 하면 백금과 이리듐 플러그를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우선 플러그가 충돌 전리작용에 의해서 화염핵이 형성되고 형성됐을 때 소염현상을 조금 전에 알아봤듯이 소염현상을 얻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갭은 크면 클수록 좋고요. 즉 크면 크다는 게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는 거죠. 가장 넓게 하는 방법은 2mm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무한정 갭을 크게 할 수는 없죠. 점화 코일의 성능이라든지 점화 코일이 가지고 있는 자력선의 한계 내에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설계자의 의도에 의해서 맞추는데요. 우리가 보면 하여튼 소염 현상 발생을 방지하려면 갭은 좁은 것보다 큰 게 좋고요. 단면은 불꽃이 닿는 화염핵이 닿는 면을 말합니다. 단면은 좁으면 좁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단면이 넓으면 넓을수록 화염핵이 어떤 열을 빼앗기는 열에 많이 열을 빼앗기 때문에 화염핵 형성이 잘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단면은 좁으면 좁을수록 좋고 형상은 이렇게 그림과 같이 좀 이렇게 샤프해야 됩니다. 샤프하다고 해서 양쪽 다 주는 녀석과 받는 녀석이 다 샤프할 수는 없고 서로의 형상은 틀린 상태에서 빼쪽하게
이렇게 바늘끝처럼 뾰족하게 되어 있으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소염 현상을 방지하려면 갭은 넓어야 되고 단면은 좁아야 되고요. 형상은 샤프한 게 좋습니다. 이러한 형상으로 해서 우리가 소염 현상을 방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스파크 플러그의 갭과 조금 전에 갭이 2mm면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라고 했는데요. 갭과 이제 어떤 공연비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비는 우리가 이론 공연비에서 가솔린과 디젤에 보면 보통 14.5대 1이라든지 14.7대 1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더 벗어나서 15대 1, 16대 1 쪽으로 갔을 때 화염핵을 어느 쪽으로 했을 때 형성이 더 좋은가를 따져보는데요. 여기 스파크 플러그 갭은 조금 넓으면 넓을수록 화염핵 형성이 더 불꽃 화염핵의 크기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런 희박 공연비 쪽으로 갔을 때는 갭은 조금 넓으면 넓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더듬어 보고요. 조금 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듯이 어떤 열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기출문제 단답형으로 나와 있는데 단답형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 문제에 이제 10점씩 배점이고 배정되어 있고 답안지의 한 면을 작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열가라고 해서 단적으로 열가만 해가지고는 한 페이지를 채울 수가 없죠. 또 한 페이지를 설령 채운다고 해도 점수가 고득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청정 온도라든지 열가라든지 방열성 모든 것을 따지면서 여기서 만약에 조금 전처럼 65의 단답형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백금, 이리듐까지 거론을 해서 우리가 풀어주시는 게 정상입니다. 열가에 대해서는 열가가 왜 중요한가 하면 자동차는 어떠한 엔진이든 간에 경운기 엔진이든 아니면 제트기 엔진이든 간에 스파크 플러그의 자기 청정 온도는 대략적으로 450에서 870도를 유지해 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치수는 타이트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만약에 460도에서 900도씨라고 해도 전혀 이상이 없는 표기의 치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청정 온도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엔진이든 간에 450에서 한 900도 정도를 항상 유지해 줘야 되죠. 만약에 그게 유지되지 못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운기 엔진이 됐던 제트기가 됐던 간에 이 온도를 유지해주지 못하고 이 온도보다 450도보다 낮으면 아래 그림과 같이 어떤 거름이라든지 디포짓이 쌓여서 그쪽으로 전기가 프레시 오버가 생겨서 실화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낮아도 안 되고요. 또 900도, 870에서 한 900도보다 더 높으면 그 온도에 의해서 여론에 의해서 이상 점화, 그러니까 디토네이션, 서페이스 이그니션, 이쪽으로 어떤 이상 점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 되니까요. 또한 이보다 더 높으면, 이 그림에서 보면 요 절연체, 하얗게 되어 있는 절연차, 이 A자 부분이 고열에 의해서 소손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소손돼서 떨어져 나오면 부수적으로 밸브의 시트면에 닿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데미지가 많이 발생되죠. 그렇기 때문에 열가는 항상 어떠한 엔진이든가 유지해 줘야 되고 여기서 열가를 따져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연소실 안쪽에서 받는 수열을 옆에 냉각수 실린더 헤드 쪽으로 얼마나 많이 방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되어 있죠. 그렇다면 열가가 높고 낮으면 뭔가 하면 실린더 안에서 어떤 고열 2000도씨에 달하는 열을 얼마나 많이 받는 면적이 크냐 적냐에 따라서 열가가 낮고 높음을 표시하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쉽게 보려면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런닝되는 엔진이 운전되는 플러그 자체의 온도가 차갑냐 뜨겁냐에 따라서 좀 열을 적게 받으면 당연히 덜 차겠죠. 그러면 냉형, 이쪽에 열을 많이 받으면 열형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면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엔진이 플러그가 차갑다 뜨겁다라는 건 아니죠. 어떤 엔진이든 간에 좌우지간 이 온도를 항상 유지해 줘야 됩니다. 비교치로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여기서 받는 면을 얼마나 방열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죠. 그러면 경운기 엔진이라고 해서 방열이 이렇게 많이 되고 적게 되는 거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처럼 어떠한 엔진이든 간에 플러그 자체에
그 전극 부분의 온도는 뜨거우면 안 된다는 거죠. 뜨거우면 그 자체의 열에 의해서 이상연소 현상이 발생이 되고, 더군다나 이상연소에 의해서 데토네이션이라고요. 그 현상이 일어나면 엔진에 어떤 데미지가 많이 커지고, 데미지가 생기기 전에 어떤 배출가스의 낙스 성분이 많이 그 배출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러한 열가는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나라는 법규상에 되어 있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이러한 점화장치에 대해서 어떤 정비가 보통 10만 킬로 안에서 정비가 발생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주 쪽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그 보통의 프로그는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마모가 많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그 10만 킬로 이내에서는 정비 수요가 발생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전부 백금이나 이리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백금이나 또 이리듐을 쓰면 마모도 적을 뿐더러 끝이 샤프하기 때문에 자유전자가 이동할 때 화염액이 한 곳으로 집중될 수가 있고요. 화염액이 한 군데로 집중되기 때문에 더불어 소염 현상이 없어지죠. 그리고 어떤 내구성이라든지 모든 면 자유전자가 이동하기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예전에 백금 프로그를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그 이리듐 프로그를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리듐 프로그 하면서 그 원가도 보면 어떤 코스트가 대단히 백금 프로그의 반도 안 되게 낮아졌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이리듐 쪽으로 가고, 또 프로그도 그러면 지금 연소실 안에, 그러니까 프로그가 연소실 깊숙이 장착되는 쪽으로 가면서 그 공연비가 희박한 쪽도 모든 걸 커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행정 엔진과 디젤의 조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3시린더 엔진에서 알아보는데요. 이것은 제가 왜 편성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 기술사 시험을 볼 때 이 한 가지의 문구를 가지고 어떤 문제가 나올 일은 전혀 없지만 문제를 풀어나갈 때 여기서 아래부터 우선 말씀드리면 1차 진동과 2차 진동을 표기해 가면서 설명하고, 시간이 여유가 생기면 그림도 그리면서 표기해 주면 어떤 득점에 상당히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행정 엔진과 디젤부터 우선 알아보면, 이행정 엔진, 그러니까 피스톤이 한번 왕복하는 상태에서 한 사이클을 완료하는 엔진을 보고 말하죠. 우리가 현장이라도 앉으면 지금 보면 그 이행정 엔진이다, 사행정 엔진이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기하기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원래는 보면 이행정 엔진이 아니고 이행정 완사이클 엔진이라고 표기해주고, 사행정 완사이클 엔진이라고 표기해주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게 이렇게 표기한다는 게 어긋난 게 아니고요. 그게 좀 번거롭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하자라고 약속이 되어 있어서 이행정 엔진이라고 표기하나 이행정 완사이클 엔진이라고 표기하나 서로가 그릇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행정 엔진으로 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이행정 엔진을 만약에 가솔린 엔진에서 쓴다라고 하면, 특히 그 바이크 엔진, 그 오토바이 엔진에서는 엔진 오일과 그 혼합가스가 연소실, 그러니까 시린더 크랭크 케이스 내에서 같이 미싱이 돼서 들어가죠. 그러다 보면 이행정 엔진에서는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면서 흡입과 압축을 같이 하고요. 내려오면서 폭발과 배기를 같이 하기 때문에 연료의 어떤 블로바이 가스 손실이 많죠. 이러한 결점이 있었는데요. 디젤이라고 함으로써, 디젤은 단순하게 공기만을 압축한 상태에서 그 인젝터에서 연료를 분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혼합가스나 연료의 손실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행정 엔진에다가 디젤을 조합하면 조금 전처럼 블로바이 가스 손실이 없고, 그 다음에 가스의 손실이 없는 이유가 연소실에 순수한 공기만을 압축한 상태에서 인젝터에서 연료를 분사하기 때문에 연료의 손실이 전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행정 엔진에서 보면 엔진 특유의 어떤 내부 EGR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사 시험을 보다 보면 그 4시간 중에 내부 EGR이라는 어떤 문구를 최소한 2번 이상은 쓰시게 될 겁니다. 내부 EGR이란 뭔가 하면 그 연소실 안에 연소한 가스가 100% 배출이 되지 않고 남아있는 양을 보고 내부 EGR을 하고 있죠. 우리가 밸브 보면, 엔진에 보면 밸브 오버랩도 있는데요.
밸브 오버랩이 있으면 내부 EGR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정 특유의 내부 EGR 때문에 그 낙스 생성량이 저감되는 어떤 이 행정 엔진에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기본 베이스에 가서 적용을 어떻게 문구 풀어나갈 때 한두 줄이라도 이렇게 인용을 해서 푸십사하고 이 행정 엔진에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3시린더 엔진. 여기서 보면 1차 진동과 2차 진동이 있는데요. 83회나 84회에서 4시린더, 그러니까 시린더 4개, 그 다음에 직렬형 엔진, 그 다음에 6기통 엔진의 어떤 진동을 구분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 그림을 제가 그려놨는데요. 엔진이 상하로 움직이는 걸 진동을 1차 진동이라고 합니다. 엔진이 이쪽, 우측 그림과 좌우로 움직이는 진동은 2차 진동. 여기서 1차 진동과 2차 진동이 약간 애매하긴 애매한데요. 1차 진동은 그 피스톤이 상하로 움직일 때의 엔진의 어떤 바이브레이션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엔진이 폭발할 때 폭발하는 순간의 진동도 1차 진동으로 포함시켜 주셔야 됩니다. 1차 진동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2차 진동은 엔진의 그 측압을 말합니다. 그 트러스트 프레셔 쪽인데요. 압축할 때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면서 옆으로 미는 측압. 그 다음에 폭발할 때 내려오면서 옆으로 미는 측압에 의해서 엔진이 흔들리는 걸 보고 2차 진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83회, 84회 쪽에서는 이러한 진동을 어떤 표기하는 문제가, 논술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죠.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그다지 중요하진 않지만 우리가 1차 진동과 2차 진동을 확실하게 구분해가지고 어떤 풀어나갈 때 모든 다른 문제, 논술 문제를 풀어나갈 때 보면 논술을 하실 때 1차와 2차를 인용을 해 가면서 하십사하고 제가 이래 더듬어 봤습니다. 더듬어 보는데 여기서 3시린더 엔진에서 보면 1차 진동, 상하로 움직일 때의 진동하고 폭발할 때의 진동은 1차 진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2차 진동 쪽에서 당연히 보면 3시린더 엔진은 크랭크 핀의 각도가 이렇게 180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4행정 완사이클 엔진이기 때문에 크랭크 핀이 구성이 180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2차 진동이 240도마다 일어나죠. 그래서 3시린더 엔진에서는 1차 진동과 2차 진동이 겹치지 않죠. 겹치지 않기 때문에 엔진에 어떤 진동이 없고요. 진동이 없기 때문에 엔진이 V6 엔진과 같이 좀 조용한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건 1차 진동과 2차 진동을 구분해서 1차 진동은 상하 진동이죠. 그러면 1차 진동은 자동차에서 보면 거의 다 해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크랭크 샤프트에 보면 핀 밑에 바란스 웨이트로 해소가 되어 있고요. 요즘 차에서 보면 다음에 지금 알아보겠지만 1차 진동은 크랭크 샤프트에 달려있는 핀 반대편에 달려있는 바란스 웨이트로 거의 해소가 됩니다. 되지만 이게 요즘에 디젤 엔진, 디젤 승용차 쪽으로 자동차가 많이 인기 종목으로 디젤 차가 많이 나오고 있죠. 디젤 차 나오면서 디젤 특유의 고압축에 의한 어떤 진동이 크기 때문에 자체에서 바란스 웨이트를 많이 적용하고 있죠. 전에는 보면 현대 차종에서 보면 바란스 웨이트가 따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요. 바란스 웨이트를 설치한 이유가 2차 관성을 줄이기 위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란스 웨이트를 설치하는 위치에 따라서 그림과 같이 란체스터 방식과 옵셋 방식이 있는데요. 이건 형식의 차이고 란체스터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란체스터는 설치한 이유가 1차 진동을 줄이기 위해서 되어 있죠. 여기 표기된 바와 란체스터 타입은 엔진의 관성력에 의한 진동을 해소하기 위해서 되어 있습니다. 관성력에 의한 진동, 이건 무엇인가 하면 피스톤은 왕복 운동을 하죠. 왕복 운동을 하는데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이동하다가 하사점에 와서 딱 머무르는 순간이 있죠. 극히 짧은 순간이지만 머무르는 순간 다시 머물렀다가 운동의 방향을 바꿔서 다시 위로 올라가고요. 위로 올라가면 상사점에 가서 탑 데드 센터에서 또 머무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관성력에 의한 진동을 보고 1차 진동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똑같이 폭발하는 그 순간, 짧은 순간도 조금 전처럼 1차에 의한 관성력으로 보아서 1차 진동으로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2차 진동은 옵셋 방식으로 둬서
그 2차전도 관성력과 롤, 엔진의 좌우로 흔들흔들하는 롤 관성을 같이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 바란스 웨이트를 설치하고요. 바란스 웨이트를 설치해서 1차 관성력과 롤을 다 없애줍니다. 요즘 그 엔진에 보면 바란스 웨이트를 설치하다 보니까 어떤 옆으로 넓어지고 이러니까 따로 밑에 따로 한 어떤 컴플리트로 바란스 웨이트 통째로 어떤 부품을 장착하는 차량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바란스 샤프트와 바란스 웨이트는 구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란스 샤프트는 따로 이렇게 축이죠. 축을 이렇게 장착을 한 겁니다. 지금 앞쪽에서 보면 이 앞쪽에서 축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거죠. 따로 장착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축을 따로 설치해서 어떤 관성력, 엔진의 롤을 없애주기 위해서 설치한 걸 바란스 샤프트라고 하고 있고요. 또한 바란스 웨이트는 업체에서 크랭크 샤프트를 만들 때 크랭크 핀에 지금 그림상으로 보면 여기 제가 이렇게 크랭크 샤프트를 그렸는데요. 크랭크 핀은 이 부분에 해당되죠. 이 부분에 해당되는데 크랭크 핀의 반대 방향에 웨이트를 우리가 보시면 웨이트를 장착해 놨죠. 웨이트를 장착하고 무게 균형을 잡기 위해서 추를 달기도 하고 셀을 웨이트 쪽에 가공을 해서 무게를 줄여주는데 크게 보면 이쪽에 장착된 크랭크 샤프트에 붙어 있는 걸 웨이트, 지금처럼 샤프트가 따로 설치된 건 바란스 샤프트, 크랭크 축에 붙어 있는 건 바란스 웨이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엔진의 4밸브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의 4밸브화는 구체적으로는 더 나가면 한 엔진에 한 연소실 하나에 밸브가 3개라든지 4개라든지 아니면 5개라든지 여러 개의 밸브화 쪽으로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밸브가 왜 이렇게 여러 개를 쓰느냐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브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금 이렇게 득이 되는 게 흡배기 효율이 증대되고 펌핑 로스가 감소되고요. 마찰 손실이 저감된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같은 한 가지의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밸브가 만약에 두 개 엔진을 가정해 보면 흡기 밸브 하나, 배기 밸브 하나를 둔다라고 했을 때 흡기 밸브 하나의 직경을 단면적을 따져보면 연소실의 직경에 대해서 연소실보다 어떤 반지름보다 흡기 밸브의 하나의 밸브의 직경이 더 커질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밸브를 2개 둔다든지 3개 둔다든지 해서 단면적 어떤 흡기 쪽이나 배기 쪽의 단면적을 키우기 위해서 다밸브화 쪽으로 가고 있죠. 다밸브화로 가면 당연히 흡배기 효율이 당연히 좋아지겠죠. 좋아지니까 더불어 나타나는 현실이 보면 펌핑할 때 펌핑하는 마찰 손실이 줄어드는 거죠. 펌핑 로스가 줄고 마찰 손실이 저감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것 때문에 다밸브화 쪽으로 가고 있고요. 다밸브화를 가면서 우리가 득을 보는 게 어떤 쪽이냐면 우측에 보면 이렇게 가솔린 엔진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솔린 엔진의 한 가운데 점압 프로가 꽂혔다라고 하면 점압 프로 화염이 전파되어 나갈 때 보면 이 거리가 양쪽이 균형을 이룬다는 거죠. 그러면 연소가 안정화가 될 수가 있고 디젤의 예를 들면 디젤도 똑같은 맥락에서 보면 한 가운데서 연료를 인젝터가 분사한다면 연료의 어떤 분포성이 좋아지는 거죠.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좋아진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한 실린더 엔진, 한 실린더에 흡기 밸브 하나, 배기 밸브를 하나 뒀다라고 가정하면 절대적으로 인젝터가 가운데 올 수 없고 점압 프로가 또 가운데 올 수 없는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다밸브 엔진을 쓰면서 점압 프로그를 가운데 둔다든지 인젝터를 가운데 둬서 연소가 잘 되게, 연소성이 좋게 하면 당연히 배출가스도 좋고 연비도 좋고 우리가 다 어떤 대기 오염이라든지 현 추세로 보면 절대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게 다밸브 엔진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밸브를 한 실린더에 흡기 밸브 하나, 배기 밸브를 하나 두는 SOHC 엔진은 많이 뒤로 물러나는 추세이죠. 이렇게 해서 호밸브화를 많이 쓰고 있고요. 호밸브화를 쓰면 이러한 장점은 있지만 우리가 기술사 시험을 볼 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모든 문제에서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표기해줘야만이 되는데 여기서 어떠한 호밸브화로 되는 단점이 뭔가 하면 여기에 반대편으로 보시면 됩니다. 관성질량,
이 호밸브 하면 관성질량 감소로 엔진의 고속 회전에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걸 역으로 풀면 이게 이렇게 되면 개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부품의 수가 늘어나고요. 부품의 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그 원가도 늘어나고 정비 수요가 많이 창출돼서 어떤 코스트가 많이 먹히고요. 부품이 당연히 많다 보니까 어떤 노이즈도 늘어나고 많이 손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사 시험을 보실 때 어떤 장점만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거 했을 때 중간에 논술 풀어나가면서 중간에 어떠한 단점은 뭐다. 단점은 뭔데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면 되고 이렇게 해결하면 이러한 장점이 어떤 인센티브가 더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흘러간다라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블 오버헤드 캠샤우드의 엔진에 대해서 개발 방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요. 이게 어떠한 한 문제의 구성이 될 수 없지만 어떤 문제점을 논술 문제를 풀어갈 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하나하나 뽑아서 인용을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개발의 방향을 보면 DI 엔진, 이게 디젤 다이렉트 인젝션을 표기합니다. DI 엔진은 연비가 그 DI 엔진이 아닌 IDI 엔진보다 연비는 15%가 상승되고요. 나머지는 좀 이렇게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DI 엔진으로 가면 낙스가 많이 나오고요. 노이즈가 크고 PM이 나오고 HC 측면에서 이러한 불리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리함이 있지만 아래에서 이러한 터보차저 인터쿨러라든지 EGR 적용이라든지 연료 분사량 제어를 함으로써 보완을 해주면 연비가 15% 좋아진 거를 이러한 어떤 보완책으로 들어가는 코스트라든지 아니면 연료 분사량 제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분사량 제어를 함으로써 어떤 10%가 업이 되지만 경비가 여기서 15%만큼 득을 받기 때문에 토탈적으로는 더 좋아진다는 거죠. 연료 분사량 제어 쪽을 한번 더듬어 보면 다음에 여러 번 나오겠지만 어떤 다단분사 쪽을 말씀드립니다. 다단분사 쪽에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파일로트 인젝션이라고 있죠. 파일로트 인젝션 쪽에 보면 파일로트 인젝션은 단순하게 여기 낙스나 소음만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파일로트 인젝션으로서 손해보는 건 연료 소비량은 더 늘어나죠. 연료 소비량 늘어나고 PM이 늘어나고요. 그렇지만 더 득을 보는, 더 연료 소비량이 늘어나고 PM이 늘어나서 손해를 보지만 더 득을 보는 녀석이 낙스가 줄고 노이즈가 줄기 때문에 득이 실보다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료 파일로트 인젝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부 적용으로 알아보면 혼합기의 형성, DOHC로 가면서 혼합기의 형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요. 공기의 흐름은 어떻고 액적의 미립화 이쪽으로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그 혼합기 형성, 실린더 내 공기의 유동과 연료의 미립화로 혼합기 형성을 요즘은 DOHC 엔진에서는 해결하고 있죠. 이게 무엇인가 하면 공기의 유동은 스월과 덤불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흡입 공기의 흐름은 인테이크의 스월과 덤불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인테이크 스월과 덤불, 이거 단답형 문제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단답형 문제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제 같은 경우에 보면 스월과 덤불을 면접에서도 이렇게 대단히 좀 버벅거린 적도 있습니다. 스월과 덤불을 잘 이해해 주시고 보면 단답형에서 스월과 덤불을 말 그대로 학교에서 배우는 그대로 스월과 덤불을 풀 것이 아니고요. 스월과 덤불이 요즘의 현세가 이 아래 보면 이게 스월비가 1.5, 2, 스월 레이소 2.0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거에는 그 스월비, 그러니까 스월이 뭔가 하면 잘 아시겠지만 그 연소실 피스톤이 움직이는 축방향으로 움직이는 회전수하고요. 그 움직이는 수와 축방향으로 공기의 유동, 공기가 몇 바퀴 돌아가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엔진의 회전수와 그 다음에 공기의 실린더 축방향으로 공기가 회전하는 회전수를 엔진의 회전수로 나눈 게 스월비입니다. 스월비인데 예전에 과거에 DI 엔진이 아닌 IDI 엔진에서 보면 스월비를 6대1 정도까지 뒀죠. 그러나 디젤 엔진이 다이렉트 인젝션으로 가면서 인젝터가 버티컬 인젝터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인젝터가 수직으로 꽂혀서 그 다음에
고압 분사를 함으로써 수월비가 많이 저감돼서 내려가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액접의 그 수월을 주는 이유가, 수월과 덤불을 주는 이유가 액접의 미리파에 있기 때문에, 액접의 미리파가 있어. 예전에는 그 아이디아 엔진에서 보면 연료 분사압이 200에서 300kg 정도밖에 안 됐죠. 그러나 지금 보면 2000kg 센치 자승기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어떤 대단히 고압으로 분사해서 액접의 미리파는 인젝터가 거의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실은 그 혼합기 형성 쪽에서 인테이크 스월과 덤불이 그다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덤불은 어떤 혼합기가 그 가솔린 엔진에서 혼합기를 스파크 플러그 쪽으로 몰아주는, 그러니까 히박 엔진 쪽에서는 덤불은 지금도 중요하지만 그 디젤 엔진 쪽에서 인테이크 스월과 덤불은 그다지 과거처럼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연료를 고압 분사하고 인젝터가 수직으로 꽂혀서 모든 걸 거의 다 이 녀석들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스월은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스월비가, 우리가 논술 문제를 풀어갈 때 스월비가 예전에 과거에는 6대1 정도 가는데 지금은 현실은 1.8대1, 1.9대1로 엔진이 설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대1, SRB가, 스월비가 그 1.5대1 쪽으로 근접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그 CRDI 엔진에서 연료압 분사가 거의 2000바 정도를 육박하기 때문에 요즘은 스월비가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입니다.